자, 계속하죠. 30페이지 중개대상물 여부 여기 할 차례예요. 이냐 아니냐 뭐 이걸 묻는 거예요. 토, 건, 입, 광, 공 그리고 명인, 방법 갖춘 20개 집단까지가 중개대상물이고 밑에 뭐 업재단 이런 것도 있나 보네. 항만농성 사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동산, 권리금 이런 거 다 X로 문제 푸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밑에 권리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은 중개대상물이다. X, 거래처, 진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다. X,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음 국유, 공유재산은 원칙 안 될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은 이제 국가 거. 행정재산이라고 쓰면 밑줄 친 거. 행정재산이라고 쓰면 문제 X로 문제 풀면 돼요. 중개대상물 X로.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 처분할 수 없다. X.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뭐 시청이나 뭐 이런 거, 뭐 청와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문화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 국유재산인데 일반 재산을 처분할 땐 공매 처분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중개대상물 X. 국유재산, 일반재산 X. 그다음에 공유재산, 지자체의 소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역시 X로 풀어요. X로. 근데 일반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지자체의 소유재산인데 일반재산 처분은 공매 처분하니까 중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밑줄 친 거. 다만 재공고 일반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 공매한다고 공고했어요. 근데 유찰된 거예요. 다시 공매한다고 재공고 입찰했는데 유찰됐다는 건 여기까지는 2번 유찰되었다는 말이에요. 2번 유찰되면 세 번째 공매할 때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은 두 번째 공매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하고는 바로 다이렉트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매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럴 경우는 개공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그 관련 법에 적혀 있대요.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출제 확률은 높지 않고 시험에는 안 나왔어 아직은. 그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재공고 입찰에 붙였는데 낙찰자, 입찰자가 없다. 입찰자, 낙찰자 없다. 2번 유찰됐다.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 아래 거 되게 잘 나와요. 공법상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개발 제한구역 안에 토지,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 상선 보호구역 안에 토지,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뭐 도로 예정지, 사유지 뭐 상관없어요. 전부 다 중개대상물 5. 이런 땅들은 잘 안 사는 거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못 산다고 생각할까 봐 내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 마찬가지예요. 사법상 제한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기된 토지 건물,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 건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법정 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 이렇게 다 그냥 수식어 붙여서 말장난 치는 거예요. 전부 다 5. 잘 안 사는 땅들인 거죠. 되게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양가로 3번의 부분은. 다음 기타. 공유 수면 이건 X로 풀어요. 바다 호수 같은 거니까. 그런데 저 밑에 마지막 줄에 일반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런 법도 있나 보죠. 이 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하고 준공인가 받으면 개인 땅이 돼요. 그래서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이러면 5로 푸는 거예요.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며 그리고 뭐 소유권이 상실되고 뭐 국가로 편입되고 이런 말 나와요. X로 문제 푸는 거예요. 무주부동산 미채굴 강물은 국유죠. 국유. X로 문제 푸는 것이에요. 밑에 문제는 풀어보셨죠? 충분히 답 나오죠. 출제된 문제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쉽게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표도 다 우리 정리한 거예요. 그대로 문제 보시면 다 됩니다. 자, 우리 1장을 마치고 2장 갑시다. 2장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교육제도 총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3가지 내용. 첫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절차, 세 번째는 이제 교육제도, 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이런 것들. 각각 다 문제가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자, 36, 37. 자, 우리 손바닥표를 이렇게 하잖아.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아래 네 가지를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이걸 기억합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하에 인건비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닌 경우는 둘 수 있다. 안건이 생기면 소집, 끝나면 해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심의상 네 가지 공부선수. 자, 심의사항은 꼭 외워야 돼. 공부선수,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앞으로 시험 제도를 변경하고 싶다. 심의위원회 심의,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 보수 변경 네 가지 심의사항. 심의사항 네 가지 중에 밑에 동그라미 1번 중요하죠. 우리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원칙이죠? 시험은 누가 시행한?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원칙이죠. 그러니 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아까 심의사항 중에 기억이었, 동그라미 1번이었죠. 이것을 심의하였을 경우는 전국의 시험시행기관장,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통일서니까 시험을 시행하겠지. 이 공,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공.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밑에 주의,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나머지는 이 문장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그거 하나 주시면 돼요. 저 밑에 구성,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 7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7. 위원장 제외는 없어. 한 번도.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7월 11일. 우리 7월 11일 날 외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위원장은 누구? 국토부 제1차관. 장관이 아니고. 장관 위원장들은 없어요. 2번이 더 중요해. 나머지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장, 장관이 임명한다.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그 위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못 외워요.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도 있죠. 국토교통부처럼 무슨 부 여기에 두는 위원회는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업무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공무원도 있고 뭐 부교수도 있고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끔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아주 가끔 출제되거든요. 이런 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 없는 걸 만들어서 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왜 여기 있는 걸 내도 어차피 못 맞추잖아. 못 외우니까. 그래서 아무개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맞아요. 만약 오지선다 문제면 일단 세모 치고 다른 데서 답을 먼저 고르라는 얘기야. 임기. 공무원은 재직 기간 동에 임기가 계속되니까 공무원 빼고 임기는 몇 년? 2년. 웬만하면 2년이에요. 3년도 나중에 나오긴 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면은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3년인데 여기는 나머지 다 2년이야. 그리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유척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것도 이미 출제됐어요. 별걸 다 네요. 자, 밑에 주의가 중요한데 연임은 있다 없다. 이 책 전체에서 여기만 연임이 없어요. 정책심의위원회만 연임이 없어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면 X로 잘 고르면 돼요. 여기만 연임이 없다. 우리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있죠. 제가 테마특강, 지금 테마특강 올라오고 있어요. 테마특강에서 지금 첫 번째 테마특강에서 제가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의 운영위를 비교하는 특강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보십시오. 간사는 사무처리 도와주는 거예요. 위원장도 보좌하고 뭐 위원회도 회의도 준비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간사는 위원장을 친한 거예요. 위원장이가 누구였지? 국토부 제1차관.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밑에 제척은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그 사람 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이 아래 4가지 해당하면 심의위원회 심의결에서 그 사람은 제척 빼고 한다. 첫 번째,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가 된다. 직접 이익 안건 당사자가 된다면 그 사람 빼고 해야지.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위장이혼하니까. 2번,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친족, 위원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빼고 해다. 다음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공, 영역, 감정 이런 거 했다면 심의에서 뺀다. 제척된다. 4번째는 그 위원이 변호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위원이 또는 위원에 속한 법무법인 이런 데가 오늘 안건 당사자의 법무대리인 또는 법무대리인이었던 경우 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읽고만 가면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읽고만 지나가면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면 제척된다 하면 5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1, 2번. 1, 2번 묶어서 하셔도 되고요.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라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겠지.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 안 하면 누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아까 위원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면 간단해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인데 회피하지 않는다.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들어올 때도 내가, 나갈 때도 내가. 3번 중요해요. 오늘 안건의 당사자가 외부인인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는데 그 안건의 당사자가 외부인이야.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헤어진 여친이었잖아요. 헤어질 때 막 둘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썩을 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저 사람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됐잖아. 저 여자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들어가면 심의위원회는 뭘로? 의결로 이걸 결정한다. 의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 그 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 이거 중요해요.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뭐가 들어왔을 때?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 의결. 이제 곧 더 나와요. 자,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아까는 뭐였고 심의 사항은 공보선수였고 의결 사항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심의위원회 했고 저 밑에 운영.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겠지.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오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거든요. 근데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페이지 좀 알려드리겠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페이지 228쪽에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거기 부위원장이 있어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거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고 그랬거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9명. 운영위는 19짤 그랬잖아. 운영위는 19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여기는 부위원장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는 연임도 있어요.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자, 운영.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의장 되겠죠. 그리고 총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겠지. 근데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이라고 치상이 되기도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뒤로 가시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땐 며칠 전까지 알려주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음 주 같은 요일날 만나서 술 한잔 하자는 얘기죠. 네. 근데 갑자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개최되거나 부득이한 사이가 있을 땐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그날 바로 못 만나는 게 좀 아쉽긴 하네. 네. 땡길 때 바로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되겠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7일 전까지. 있으면 전날까지. 네. 근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7일 전까지 그럼 틀리는 거죠.
자, 밑에 뭐 4번이나 수당이나 뭐 운영 세칙은 지나가셔도 되고, 밑에 문제도 출제된 문제예요. 출제된 문제는 이건 제가 만든 문제예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풀어보셨죠? 화면 멈추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다음 몇 번? 3번. 임기는 2년이었죠. 근데 연임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 연임은 없다. 여기 연임 없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빼고 아직 다 맞췄습니다. 이거 빼고는. 자,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절차로 시행되느냐?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장, 원칙 누구?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원칙은 국장, 예외는 시도지사 X.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왜? 자격증 누가 줘? 시도지사가. 그럼 처음과 끝은 같아야지.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원칙이에요. 이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국토부 장관은 시험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2번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뭘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야 한다. 여기 또 나왔네.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장관이 직접 문제를 낸다는 말은 아니겠지. 설마.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문장도 앞에 시도지사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좀 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근데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 위탁하죠, 위탁. 시험을 이렇게 위탁합니다. 이 업무위탁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냐면 또 찾아보세요. 나중에 235쪽에 나와요. 235쪽에 공인중개사법령 8장에 보칙이 있거든. 보칙. 보칙에 업무위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업무위탁은 우리 법에 이제 두 가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실무교육과 또 직무교육과 또 연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교육은 공통시직권자가 시도지사가거든요. 공통시직권자예요. 이따 우리 교육제도 배우면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에 실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 가지 공통시직권자는 시도지사야.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위탁하는 거예요. 협회,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 그다음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세 군데 위탁할 수 있다. 세 가지 교육은 시도지사가 세 군데.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위탁.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내용도 위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시행기관장이에요. 그냥 시험시행기관장 위탁하겠지. 위탁하는데 시험은 두 군데.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어. 또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두 군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험은 2차까지 쓰더 두 군데. 그럼 어디만 빠진 거예요? 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 있는 학교는 위탁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있는 학교가 전국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학교도 아닌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주관하겠냐 이거지. 네. 협회가 주관할 수도 있고 공기업 준정부 여기는 현재 여기 들어가죠. 네. 산업인력관리공단 업무 위탁 하셨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업무를 위탁했을 땐 위탁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응시 자격. 우리 시험은 딱 두 사람만 못 보죠.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2명 빼곤 다 볼 수 있어요. 밑에 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뭐 외국인 다 따지잖아요. 그 외국인 빼곤 다 결격 사유자들이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다 될 수 있어. 다음 페이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은 둘.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인데 이 자는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개공과 소공은 당연히 될 수 없어요. 자격증을 못 따니까요. 근데 이 자는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걸 조심해야 되죠. 이자는 결격 사유에도 추가로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보조원 될까봐 결격에 추가한 거예요. 다음 이어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으면 그 시험을 뭘로 하고? 무효처분하고, 무효처분일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은 당연히 될 수 없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자는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결격 사유 파트 가면 또 나와 이거. 또 나오고 거기에는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어요. 적어드렸어. 동그라미 3번. 보조는 될 수 있다고 적어드렸어요. 내가 또 미련이 남아서 적어드렸네. 제가 적은지도 모르네. 자, 그 결격 사유가 또 나옵니다. 보조는 될 수 있다. 저번에 기본 이론 할 때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린 거고, 예. 결격감 또 나옵니다, 이거. 커니가다 걸린 경우는 시험만 못 보는 거예요. 결격은 아니에요. 현재 보조로로 일을 하고 있다, 이자가. 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시험 보러 갔다가 커니가다 걸렸다. 그럼 잘리는 거 아니에요. 잘리는 거 아니고, 시험 보다가 커니가다 걸렸어. 사무실 복귀했죠. 갈 데 없으니까. 사무실에 왔더니 10시밖에 안 됐어. 사장님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사장님, 나 오늘 걸렸어. 사장님이 급당황하죠. 급당황. 네가 결격 사유인가? 네가 결격 사유면 나는 너를 2월 이내 해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가 업무 정지인데 나 책 찾아봐야 되겠다. 나도 6시쯤 합격해서 잘 기억이 안 나네. 찾아봤더니 결격이 아니네. 결격 아니면 어떻게 돼? 같이 오후에 중개하면 되는 거지 뭐. 점심 먹고 중개하고 뭐 저녁에 또 내가 속쓰리잖아. 술 한 잔 사줬지. 사주면서 아이고 어떡해. 5년 동안 시험 못 보네. 갈 데 없으니까 나랑 같이 하자. 5년 동안. 네? 내 곁에 5년간 머물러줘. I love you. 거기까지가 우리 컨닝가다 걸린 사람이에요. 컨닝가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이렇게 외워. 뭐라고요? 컨닝가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추가로 좀 더 볼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험을 무효로 하고 언제부터?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에요. 언제부터 5년인지 알아야 돼.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 정지되고 동그라미 2번. 화가 안 풀렸어 아직도.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의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시험 못 본 사람 두 사람 봤어요. 밑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뭘 거쳐서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도 심의원의 의결, 심의원의 의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공고, 패스, 응시원서, 내것지 뭐. 응시원서가 우리 법 1호 서식이거든요. 응시 수수료는 이거 아셔야 되죠. 시도지사가 시행할 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시험을 국장이 시행할 땐 국토부 장관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 시험을 위탁한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세 가지 아셔야 되고요. 해당 단원 또 있어요. 저쪽 보칙 가면 또 나와요, 이거. 응시 수수료 반환, 응시설 철회하면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 기준, 기억은요. 과언합, 더 냈거나 잘못했으면 그만큼 돌려줘야지. 그다음 시험 시행 기관에 귀책 사유로 시험을 못 봤다면 전부 돌려줘야죠. 그래도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 돌려줘요. 접수 마감일부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는 60% 돌려주고 그 7일을 경과하고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하고 그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50% 돌려줘요.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판이라도 건질 거 이러면 돼요. 뭐라고요?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판이라도 건질 거. 디귿번이 한번 시험에 니을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니을. 자, 밑에 시험 실행은 다 지나가도 돼요. 1차, 2차 어떻게 볼 것이냐. 다 법조문이에요, 그냥. 일부 면제, 또 뭐 시험 과목, 이 밑에 시험의 출제, 오른쪽에 합격자 결정 다 지나가도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봐, 시험에. 다 그냥 법조문이야. 그 다음에 46조. 우리 시험 본 당일 바로 합격하죠. 그날 바로 채점 되니까 6시 되면 최종 합격. 신나는 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숙취도 없어요. 아무리 술 마셔도.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저는 그때 일요일날 시험 봤거든요. 저는 예전에 시험 볼 때 일요일날 봤어요. 일요일날 시험 보고 그때가 저는 9월달이었거든요. 저는 9월달에 시험 봤었어요. 합격하고 그리고 밤에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신나는 밤 보내고
아침에 잠도 빨리 깨 돼요. 너무 깊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서 화창한 햇살이 들어오는데 거실에 앉아 있어서 밖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자, 밑에 합격자 공고. 합격하고 한 달 후에 합격자 공고하잖아요. 그때까지 마음고생하는 분 계시죠? 60점. 60점 합격하시면 한 달 동안 마음고생 좀 하세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래요. 걱정되니까. 다이어트에 괜찮아요. 다이어트 성공, 기쁨 10배 얻는 방법은 60점 맞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한 달 있다 합격자 발표회 아침에 카톡도 와요. 합격 왔다고. 그때 또 기뻐요. 그래서 시험 본 날 기뻐, 합격 발표하는 날 또 기뻐. 또 기쁘고 그 다음 주에 자격증 주거든요. 자격증 받을 때 또 기뻐. 이 시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3번이나 준다. 자, 합격자 공고하고 자격증 줍니다.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지사. 그리고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댔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시도지사 자리에 국토부 장관 X로 잘 나오고 국토부령 가보면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2개월 더 시험이 나왔어요.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대상이 적고 자격증을 교부하라고 돼 있고 자, 오른쪽에 재교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재교부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재교부 들어가면 무조건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내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들어있어요. 저도 딱 보이네요. 네, 자, 화이팅! 다음 페이지 양도대여 금지 법의 7조의 내용인데 법의 7조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어요. 7조 1항, 2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세 문장이죠. 세 문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뭐 주죠? 자격 취소. 누가 주죠? 시도지사가. 그리고 형벌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대여받으면 안 된다. 이게 뭐만 줘? 형벌만 주는 거지. 1-1, 형벌만 주는 거고. 밑에 자격증 대여 판례는 뭐죠? 이거죠. 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갑, 이자는 중개보조원 을. 만약에 보조원이 사장이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등록했고 출근도 안 해. 그리고 보조원이 개공의 이름으로 중개업을 다 해. 그럼 당연히 대여지. 당연히 대여인데 이 사건은 둘이 동업. 같이 출근하죠. 같이 출근하는데 갑은 이번에 경력 하루, 경력 20년. 그래서 지금 밖에 길리길에 나갔고 그때 손님이 찾아왔죠. 전셋집 구해주세요. 보조원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그쵸? 커피 내리기. 두 번째 집 보여주기. 집 보여줬더니 계약을 하겠대. 그럼 사무실 왔죠. 컴퓨터로 써요? 종이다 써요? 컴퓨터로 쓰죠. 컴퓨터 화면을 켜고 계약서 쓰자고 갑한테 전화했더니 갑이 전화 안 받아. 찜질방에 자고 있어요. 안 되겠다. 누가 작성? 을이 작성. 컴퓨터로 작성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왔어? 갑이 들어왔어. 갑이 들어와서 갑이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하고 갑이 직접 인장을 날인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이건 위반인 거죠. 위반인 건데 이 계약서를 외관상으로 본다면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갑이 한 것처럼 보이죠. 외관상으로 볼 때는 프린트했고 갑이 이름 쓰고 도장 찍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을이 한 거죠. 그러면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는 판단은 외관상으로 판단해야 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상식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1번 판사님은 자격증 대여가 뭔지부터 알려줘요. 자격증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시험이 나왔어요. 별걸 다 내더라고. 다음 2번. 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했다. 우아하게 쓴 거지. 그냥 보존이 사무실 차렸다는 얘기지. 그랬더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 업무를 다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이건 대여가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3번 판단 기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형식을 취했느냐 이것으로 구애됨이 없이 이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뒤집어 나왔어요. 외관상 판단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틀린 거지. 외관상 판단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결론. 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 업무는 직접 수행했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그랬더라도 단 한 건이라도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켰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날인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니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조원이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5.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사명칭 8조에 있는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이걸 위반하면 1-1. 간단하죠. 판례 1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판례긴 판례인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 번째 줄.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2번. 2번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무자격자 보조원이 명함 팠죠. 명함의 사무소 이름은 부동산 뉴스라고 썼어요. 직함은 대표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쓴 거다. 대표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응시원서도 있고 그다음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자격증도 있고 다 자격증에다가 직접 성함 쓰세요. 생년월일도 쓰시고 사진도 붙이시고 밑에 2019년 30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볼 때마다 자격을 받게. 자격 받자 우리. 자, 52페이지. 자, 이제 저 진도 잘 나가죠, 이제. 기본 이론할 때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죠. 자, 이제 교육제도예요. 자격증 땄잖아. 자격증 땄고 이제 교육받고 이제 우리 등록하고 뭐 취직하고 이러는 거니까. 교육은 일단 실무교육, 다음 직무교육, 다음 연수교육, 사고 예방교육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으면 미리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 사원임원 전원 다 분사무소 책임자, 그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실무교육. 보조원이 될 때만 미리 직무교육. 이건 미리 받는 교육이죠. 미리 받는 교육이고 그다음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앞으로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뭘 받아야 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2년마다 뭐 새로 배울 건 없잖아. 보조원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은 이따가 따로 배우고요. 뭐 국장, 시도지사 등록 관청의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웁니다. 자, 시작합니다.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장이라고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시도별로 주관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실무교육은 좀 전에 배웠어 우리 위탁한다고 위탁.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 있는 학교. 네,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자, 문제 내볼까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직무교육 업무를 공기업 준정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업무를 부동산 관련학과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5.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해요. 자, 실무교육 누가 받느냐? 동그라미 1, 2, 3,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공인중개사죠.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에 해당해. 등록 기준이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 일정 거꾸로 1년 이내에. 주의할 점은 실무수습 포함한다고 했죠. 밑에 실무수습 제도가 적혀 있는데 실무수습 제도는 뭐 2016년 1월 29일에 시행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 1년 전에 입법 예고를 했죠. 입법 예고해서 법률이 통과했어요. 법률이 있고 1년 후 시행한다고 했거든. 1년 후 시행한다. 또 2015년 1월 19일 날 법률 통과시켜서 실무수습은 포함됐고 1년 후 시행하는데 1년 후 시행할 때 이제 몇 가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소공으로 뭐 석 달 정도 일한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해서 처음엔 했는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장님한테 개공한테 사장님 저 소공으로 석 달만 써주세요. 석 달만 써주시고 저 석 달만 일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일 많이 배우고요. 나중에 사장님 사무실 근처에다 오픈할게요. 말 됩니까? 이걸 누가 써줍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때 1년 후 시행할 때 하위법령을 아예 안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는 실무수습 포함한다고 맞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실무수습은 없어요. 그럼 언젠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간. 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전원 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잖아. 분사무소는 설치신고하잖아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 받아라. 자,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수습은 없죠. 이건 실무교육만 받으면 돼. 아직 문제가 안 나온 건데 다음 중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소공 찾으면 돼. 소공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밑줄 친 게 중요하네. 전 1년 이내 다 똑같잖아요. 등록 신청일이냐, 설치신고일이냐, 고용신고일이냐 이걸 구분하면 되는 거네. 처음 밑에 실무수습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른쪽 실무교육 면제. 언제 면제되죠? 개공이었는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공으로 고용 신고하고 싶어. 그럼 실무교육 면제. 다음 소공이었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시 소공이 되고 싶을 때는 면제. 기준점이 언제예요? 폐업 신고일,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이에요. 과거 중개업을 내가 몇 년 했느냐 이거는 따지지 않죠. 따지지 않고 폐업 신고일 아니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부터 1년 안에 다시 될 때는 안 받아. 그럼 1년 지나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고 답하셔야지 이때는. 이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1년이 경과했으면 그때는 받아야 돼요. 그다음 실무교육의 내용은 그냥 몇 줄만 치세요. 법률, 지식,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외워야 돼. 28, 32.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해요. 4일 연짝으로 받는 교육이고요. 교육비 13만 원을 본인이 내셔야 돼요. 내셔야 되고 시험도 본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다 합격해요. 서로 상의하면서 보거든요. 네, 상의하면서 봐요.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시험 끝나고 깨 돼가지고. 자, 직무교육 누가 받는 거?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1001년 이내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여기엔 등록관청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교육 중에서 여기만 등록관청이 들어가요. 일단 여기도 시도지사거든요. 이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주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직무교육을 받아라. 동그라미 2번 됐고, 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안 받아도 되겠죠. 다음 내용은 직업윤리 있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무교육의 내용, 법률 지식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알아서 뭐 하게, 보조원이. 경영실무는?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 뭐만? 직업윤리만 배운다. 다른 거 안 배운다는 거죠. 그때 그랬잖아요. 농담 삼아. 안 싱겁게, 뭐 향기롭게, 뭐 숭늉 같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게 보조원 비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이다. 자, 연수교육 갑니다. 연수교육은 누가? 개공과 소공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앞으로 계속 2년마다 뭘 받아요? 연수교육을 받으세요. 이거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여기만 등록관청 들어있다. 보조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쳐놨죠? 이 법제도 변경사항이라고 써있으면 연수교육과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죠. 다음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 교육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그 다음에 법제도 변경사항이 써있으면 연수교육. 그리고 뭐가 많은데 잘 모르겠으면 실무교육이에요. 법률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시간은 12, 16. 정리해보면 실무교육은 28, 32, 직무교육은 3, 4, 여기는 12, 16. 이런 건 쉽게 다 외워져요. 다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뭐냐면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연수교육이. 그러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어떤 사람은 실무교육 받고 처음으로 연수교육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고 또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다. 2달 전, 열흘 전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교육이니까 2달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만 과태료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러분,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왜 과태료가 없지요? 저 교육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안 받으면 등록, 취직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태료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안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안 받고 뺀돌 걸 수 있으니 과태료 주는 거죠. 100만 원 이하, 항상, 500만 원 이하, 항상 500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하.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이게 올라가, 이렇게. 최도 장이 20만 원이고 그래요. 자, 됐고, 저 밑에 교육의 지침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교육의 현재 공통시직권자가 누구예요? 공통시직권자. 시도지사죠. 그러면 시도별로 세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러다 보면 각 시도별로 교육의 대상이나 목적이나 강사 자격이나 뭐 수강료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세 가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 지침 수립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국장이야,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은 세 가지 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또 할 수 있다예요. 그렇구나. 그렇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 문장이. 오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 지침의 내용은 참고하세요. 자,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저번에 필기하셨죠? 뭐라고 필기하셨죠? 예방주사. 예방주사는 몇 차까지? 3차까지 전원
전원 다 맞아라. 이렇게 외웠죠? 예방주소 3자까지 전원 다 맞아.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한정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전국을 바라보잖아. 국토부에서 서울시장에게, 시도지사에게 지침을 내리고 서울시장이 보니까 이거 강남구 문제 있네. 강남구 이렇게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정 이 지침 내려와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국토부 장관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X. 등록한청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전원, 개공 등.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O. 이렇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필요하면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걸 하려면 또 시간을 알려줘야 되죠.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 다음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이거 공고도 있어. 이걸 틀리게 낸 게 아니고요. 맞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안 보다가 주의 있게 안 보다가 공고 X야. 아, 나 그런 거 못 봤어.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연수교육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굳이 그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거 통지지, 통지. 정확한 대상자에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예방교육은 이 지역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하거나 통지해라. 이게 되는 거죠. 공고할 수도 있는 거죠. 통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열흘 전까지 외우셔야 되네. 10일 전까지는 예자 이렇게 예자 뒤져서 이렇게 되죠. 교육을 10일 전까지. 말도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죠? 근데 언젠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될 겨. 알게 될 겨. 자, 교육비 지원. 이 교육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내가 다 내셔야 돼. 13만 원, 여기 4만 원, 여기 8만 원. 직접 내셔야 돼. 비용을 내셔야 되고 이것만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방교육이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풀립니다. 시험에는 이거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장 마쳤네요. 2장 마쳤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겠습니다.